2024년 11월의 어느 오후 서울 외곽의 평안요양원은 겨울이 다가오는 쓸쓸함에 잠겨 있었다. 3층 창가 자리에 앉은 김순자 할머니는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할머니, 오늘도 창가에서 뭘 그리 열심히 보고 계세요? 간병사 미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혹시나 해서 보는 거야. 준호가 올까봐.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김 할머니를 찾아온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순자 할머니는 문득 지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지켜줄게. 엄마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줄게. 사랑해요. 준호. 편지의 날짜는 1989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당시 11살이던 준호가 건넨 편지였다. 순자 할머니는 이 편지를 36년간 간직해 왔다. 그때의 준호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다. 남편을 일찍 여인 순자에게 준호는 삶의 전부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모든 것이 준호를 위해서였다. 준호는 공부도 잘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하기도 했고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대학 4년 동안도 효자였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변화는 결혼 후부터 시작됐다. 준호가 32살에 만난 며느리 지영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던 것이 2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에만, 그러다가 전화로만 안부를 묻게 되었다. 결국 2019년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여기가 더 안전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첫 달에 한 번 온 것이 전부였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다가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바쁘겠지, 애들도 키워야 하고. 하지만 밤이면 눈물이 났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였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자 민수를 위한 목도리였다. 할머니, 면회객이 오셨어요. 간병사 미영의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누구라고 하셨어요? 아드님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준호라고.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다. 준호가? 정말 준호가 온 거야? 1층 면회실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말로 준호가 서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43세 나이답게 중년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준호야.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면회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자. 대화는 어색했다. 준호는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건 해두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산 정리? 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재산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사실 그에게는 급한 사정이 있었다.
회사에서 투자한 부동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큰 손실을 입었고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이자로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 손에는 어릴 적 준호가 써준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지켜줄게. 그 글씨가 눈물에 흐려지도록 보였다.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난 유산보다 내가 와주는 게 더 귀하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 2,000만 원을 내야 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괜찮다. 바쁜 줄 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준호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다.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서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약속한 대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일찍 왔고 과일도 들고 왔다. 엄마,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준호는 이번에도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그때 말씀하신 아파트 말인데 혹시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야, 엄마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네, 뭔데요? 너 정말 엄마가 그리워서 온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거니? 준호는 당황했다. 솔직히 말해봐. 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이야기만 하잖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래서 엄마 재산이 필요한 거구나. 준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엄마를 찾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엄마가 이렇게 키웠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준호는 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리고 와서는 재산 이야기만 하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죄송해서 못 왔어요. 죄송해서? 네.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데 못했고 찾아뵈야 하는데 못했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더욱이 어려워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게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접촉이었다.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도 내가 보고 싶었다. 5년 동안 매일매일. 엄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도와달라고? 네.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 가끔씩 와주면 안 될까? 당연히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가끔씩 해주고. 네, 꼭 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만 있다가 가더니 점점 더 오래 머물렀다. 2024년 12월 준호가 다시 요양원을 찾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준호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연봉이 30% 삭감되었다. 그 주말 준호는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찾았다. 엄마, 뭘 뜨고 있어요? 민수 목도리야.
곧 겨울인데 감기 걸릴까봐. 순자 할머니는 5년 동안 만나지도 못한 손자를 위한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엄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사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어요. 준호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2억 정도면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엄마가 그 돈을 준다고 해도 너는 또 올 거니? 아니면 돈만 받고 또 5년 동안 안 볼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는 자주 올 거예요.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의 원장과 상담을 요청했다. 자신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작은 아파트 하나가시가 약 3억 원, 그리고 적금과 예금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 다음 주 준호가 찾아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결정했다. 네,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해. 그리고 매주 전화도 해야 하고. 그건 당연히. 6개월 후에 엄마가 판단해서 내가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도와줄게. 준호는 당황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5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그것도 조건이 있지만. 무슨 조건이요? 민수를 데려와.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알겠어요. 민수를 꼭 데려올게요. 그 다음 주말 준호는 정말로 민수를 데려왔다. 5년 만에 할머니와 손자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민수는 어색해했다. 우리 민수. 정말 많이 컸구나.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목도리 떠드렸어. 받아줄 거지?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순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500만 원을 준호에게 주었다. 그 후로 준호는 정말로 매주 요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어머니와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12월 중순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뭐니? 사진첩이에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모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진첩을 펼쳐보며 감동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준호는 가족 모두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5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영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래, 고생 많았지. 순자 할머니도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민수가 기타를 들고 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2025년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매주 요양원을 찾고 있었다. 2월이 되었다. 준호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4월이 되었다. 준호가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곧 6개월이 되네요. 그러게. 어떠세요?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많이 변했다. 정말요? 정말이다. 예전에 우리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아. 그럼 약속하신 도움을. 응,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또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와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5월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낡은 편지 봉투였다. 예전에 제가 어버이날에 드린 편지예요. 엄마가 계속 간직하고 계셔서 답장을 써드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새 편지를 펼쳐봤다. 엄마, 36년 전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어서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 정말로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43세 준호.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준호야. 그날 준호는 어머니에게 2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았다. 엄마, 전부 다 쓰지는 않을게요. 왜?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엄마를 위해서 써드릴게요. 6월 순자 할머니의 84번째 생일이었다. 준호는 가족 모두와 함께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수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다. 우리 민수가 만들었니? 네, 요리 수업에서 배운 거예요. 7월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가족 여행이었다. 엄마, 바다가 정말 예쁘죠? 그러게. 이렇게 큰 바다는 처음 봐. 앞으로도 이런 여행 자주 가요. 그날 밤 호텔에서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준호야, 엄마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 이게 진짜 유산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9월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는 온 가족이 요양원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 송편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지영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래, 우리 며느리한테 가르쳐 줄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다. 11월 준호가 다시 요양원을 찾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엄마, 1년 전 이때쯤 제가 처음 왔었죠. 그러게. 벌써 1년이 됐구나.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 기억해요. 유산보다 내가 와주는 게 더 귀하다고 하신 거. 응, 기억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네요. 그래, 내가 깨달았구나. 앞으로 평생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준호야. 12월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할머니, 올해도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요. 그래, 좋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에 적었다. 오늘 준호가 온 가족과 함께 와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5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온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어쨌든 행복하다. 진짜 유산을 찾은 기분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엄마, 새해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 너희들이랑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1월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준호가 통장을 열어보니 8천만 원이 적혀 있었다. 민수 대학 등록금이야. 그리고 결혼할 때 쓰라고. 엄마,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손자한테는 도움이 되어야지. 3월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서울대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정말? 우리 민수 정말 잘했다. 할머니가 모아주신 돈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5월 어버이날 준호는 또 다른 편지를 준비했다. 엄마, 44세가 된 아들이 또 편지를 씁니다.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준호.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네,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 주말 가족 모두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3대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그래?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에요.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은 없는 것 같아요. 맞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저 멀리서 민수가 달려왔다. 할머니, 아빠. 대학 첫 학기 성적표 받아왔어요. 민수는 올 학점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우리 민수 정말 잘했다. 할머니, 아빠,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줄게요. 민수의 말에 순자 할머니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진짜 유산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요양원의 저녁 석양은 따뜻했고 가족의 웃음소리는 더욱 따뜻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구나. 돈보다 귀한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 말이야. 그리고 준호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평생 이 유산을 소중히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겠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나서야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다. 진짜 유산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끈처럼 영원히.